(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이 전쟁의 패배를 선언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끝이 나고 새로운 개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이런 단순한 의문과 그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며 정리한 제 나름의 종교개혁과 그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교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롬바르드족은 568년 이탈리아를 침공해 롬바르드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774년 현재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의 공격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롬바르드족에게 시달리던 교황은 800년 샤를마뉴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하지만 제국은 오래가지 않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선분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국왕 오토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외세의 침입을 격퇴하고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 세력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수도원과 교회를 쥐고 흔들던 귀족들을 혁파해 교회의 자리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과 가신들을 교회의 주교, 수도원장 등의 자리에 앉히며 교회와 왕족의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더니 이제 교황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교황을 괴롭히던 영주들과 귀족들을 제압하고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 요한 12세는 962년에 오토 1세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로마 교황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럽 전역에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황제가 다시 손을 잡게 되며 신의 대리인인 교황이 세운 황제가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1254년부터 1273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세력의 힘겨루기로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는 이러한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1273년 프랑크푸르트 선제회의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1세를 황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후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15세기 막시밀리안 1세가 황제이던 시절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의 왕실이나 영주들과 결혼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갑니다. 그리고 이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2년 후인 1519년 6월 28일 카를 5세가 왕제가 되었고 카를 5세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 프랑스까지 세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카를 5세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였지만 그만큼 영주들의 불만도 극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력 다툼을 벌이며 영주들과 농민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낸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교회와 성직자들이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권력을 견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그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을 팔아 바겐 세일을 일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으니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에 닿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돈을 벌기 위해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함께 전 유럽에 불만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1517년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와 교황청은 젊은 사제의 반박문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378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교수를 역임하고 궁정사제로 서임된 위클리프는
교회의 교리를 강렬하게 비판했고 교회의 제도도 비판했으며 성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체코 지역인 보헤미아 남부 출신으로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곳에서 교수로 신학을 가르쳤던 얀 후스는 1400년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지만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 교황과 성직자들을 강렬하게 비판하며 성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는 얀 후스를 1415년 콘스탄츠 교회에서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불편하긴 했지만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화형시켜 죽이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쇄돌이 발달해 루터의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황제가 너무 많은 나라를 침략해 절대 권력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주들과 농민들 모두 황제와 교황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에게 그랬듯이 황제와 교황은 교회의 이름으로 루터를 소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줍니다. 아무리 불러도 루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은 1521년 1월 3일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는 교서를 냅니다. 이제 루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황제와 교황의 독재에 불만을 갖고 있던 독일 작센의 영주의 비유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내며 신약 성서를 독일어 성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파문당한 다음해인 1522년에는 인문학자 울리 폰 후텐의 사상을 따르며 제국기사 프란츠 폰 지킹겐을 필두로 독일 라인 지방의 기사들이 황제와 교황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며 기사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황제의 군대는 단시간에 기사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구교와 신교의 종교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전쟁은 1524년부터 25년 사이 중부 유럽의 광범위한 독일어권 지역에서 벌어진 농민들의 항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6세기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였지만 상공업이 발달하며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됩니다. 봉건제도 아래서 황제와 교황 그리고 영주들에게 착취당하던 농민들은 영주들과 자본가들이 또다시 자신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소장료를 부과하며 착취하려는 것에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와 교황에 대한 도전을 보며 불공정한 사회가 개혁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종교개혁자이면서 제세례파였던 토마스 민처를 따르며 농민전쟁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농민들에게 종교개혁의 상징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을 기독교도가 아닌 자들이라고 말하며 영주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황에게 파문당하고 이단이라 불렸지만 여전히 루터는 농민보다는 영주와 가까운 사제였나 봅니다. 당시 영주들도 교황과 황제에게 반대했지만 자신들이 부려야 하는 농민들의 반란은 인정할 수 없었고 루터도 영주들의 이런 결정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농민전쟁만 보더라도 우리가 훗날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상은 정치, 계급, 권력, 영토 등의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스페인 왕을 겸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는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제때 저지하지 못했고 영주들 중에는 루터의 보호자였던 작센 지방의 영주를 비롯하여 신교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교파 영주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신교파 영주 사이에 1546년부터 1547년 슈말칼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슈말칼덴은 독일 중부지역인데 이곳에서 신교인 루터파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구교인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이 결성되고 이것을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1531년 2월 독일 작센 지방의 영주를 비롯한 신교를 지지하는 영주와 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이 직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에서 신교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영주와 도시가 이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더 이상 신교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슈말칼덴 동맹을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546년에서 47년까지 벌어진 슈말칼덴 전쟁인 것입니다.
결과는 신교의 대표였고 슈말칼덴 동맹도 해체됩니다. 이미 종교개혁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교황을 반대하는 영주들과 황제와 교황의 세력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황제와 교회의 권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명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의 신교는 유럽 전역의 영주와 농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슈말칼덴 전쟁에 승리하고 신교 세력을 모두 흩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만방에 떨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황제는 1548년 5월 15일 아우크스부르크 잠정협정을 통해 루터의 개신교도들을 가톨릭으로 개송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황제와 가톨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의 앙리 2세가 개신교 세력과 연합하게 되며 반합스부르크 연합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종교전쟁은 루터교와 가톨릭을 지지하는 독일 내의 황제와 영주의 세력 싸움에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합스부르크 세력과 반합스부르크 세력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1555년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종교 화해를 결의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과 신성로마 제국이 이단이라 정죄했던 루터의 개신교는 신성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단지 루터교만 인정받게 되고 칼뱅파를 비롯한 다른 종파는 제외됩니다. 칼뱅파의 개신교는 이때부터 100여 년 후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합의가 바로 주민은 그 지방의 영주의 신앙을 따른다는 조약이었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는 대부분의 평민들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종교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합의는 결국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며 근대 도시국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았던 종교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의 권력은 끊임없이 도전받게 되고 1618년 보헤미아의 신교도들의 반란을 계기로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독일의 내전 형태였지만 30년 전쟁부터는 본격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이 반합스부르크 진영에 합세하며 세계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년 전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분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지옥으로 버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죽인 아들에게 날이 추우니 따뜻한 옷 입고 가라는 어머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읽은 책에서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학자들에 의해 해석된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 가야 하는 지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과 교리를 걷어내고 바라본 종교개혁에서는 인간이 버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